많은 분들이 뭐 중국 외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그래서 하반기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전 세계의 국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히 그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중국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다면 우리의 수출 그리고 거기와 연계된 반도체의 회복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거 뭐지 하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점검은 저는 지금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을 모신 건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여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증시마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시겠어요, 팀장님? 일단 뒤에 지금 저희 방송 전에도 이제 각도희님께서 부동산 네. 가지고 벼르고 계셔서 부동산 얘기 뒤에 또 좀 딥하게 깊게 좀 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동향 얘기를 하면서 뭐 항상 방송 앞에는 올해 중국 애널리스트들 중에 특히 저는 뭐 항상 사죄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예측한 부분이 리오프닝에서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부진하게 돌아가서 9월 놓고까지 지금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부진의 원인 그리고 7월 이후에 중정부가 이제 정책 회의 이후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은 계속 이탈 중이고 잘 돌아가는 건지 그런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 취하고 있는 정책의 포커싱은 가계의 변심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좀 저 포함해서 중국 애널들이 다수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설레발을 쳤는데 기대했던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의 가계 소비가 쟁여진 예금들, 그러니까 그 축적된 예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로 전환이 되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 다시 일으키거나 어떤 레버리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이제 재화 소비 이런 걸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놓고 보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7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제 최근 한 뭐 3, 4년 동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인민은행에서 조사하는 소비 심리나 소비 확대 의향 같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5월에 중국 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틀렸던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잘 살아나지 않았던 요인 중에 네. 앞단에 이제 팬데믹 기간 한 3년 동안 사실은 선진국이나 대한민국 포함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어떤 버블 상황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도 오르고 이제 중시도 이제 어떤 2년 정도는 좋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 가계가 한 3년 동안 누적된 그런 주택 가격 하락이나 자산 버블을 전혀 즐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작년 1년에 이제 무리한 재연장했던 1년 정도의 이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나 임금이 한 1년 정도 훼손이 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도 안 좋은데 손익계산서도 안 좋아진 상황이 결국에는 소비에 대한 확신이 더 없었고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못하게 된 원인으로 흘러오고 있는 게 지금까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결국에 가계포트의 70%인 부동산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변심을 어느 정도 좀 돌려놓기 위해서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 지표는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결국에 지표가 이제 몇 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포함해서 외국인이 결국에는 지표가 확실하게 도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PMI나 이런 데이터도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주택거래라는 키데이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25%씩 작년이 마이너스 20% 베이스인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30%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주택거래가 회복되는 것들을 이번 성수기인 9월, 10월에 확인하는 게 1차 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실 재고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조정이 끝난 모습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물가도 사실은 뭐 많은 비관론에 덮여서 그렇지 물가도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결국에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관련된 위험이 진정되는 것들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고 중국 역시도 좀 늦었지만 8월부터 정책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체크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이해할 때 조금 큰 틀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완화되고 있고 뭔가 풀어주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한국 분들은 한국 최근에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로 40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조 밀어넣고 나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뭐 정해진 시장에서 40조라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중국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쯤 너무 과도하게 열광하던 부동산 심리를 꺾고자 했는데 그 의도는 완벽하게 맞은 거죠. 중국 정부는 너무 잘 맞아서 너무 많이 꺾였어. 반등할 줄을 몰라.
네. 풀었는데도 반등을 안 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특례보금자리론 40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기 위한 정책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을 상승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가격 거죠? 상승을 유도하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회인데 패널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세 가지 레드라인을 하나도 안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자 규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부채 비율 관리. 부채 비율. 그러니까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많으면 안 된다. 네. 한마디로 통으로 치면 세 가지 레드라인을 그렇게 통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도 안 풀었지 않습니까? 사실 공급자들한테 부채 100% 이상 풀어주고 이래야 뭔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현재 레드라인 3개 안에서는 추가적인 부채를 일으켜서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럴 엄두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딜레버리징 또는 구조조정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심리를 살리는 거고 혹시나 잘못해서 수요자들이 들어갈 것까지 무너질까봐 그걸 막는 거지 막 우리나라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한국에 근데 이제 있는 그 시청자들. 생각이 제가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들도 사실은 지금 뭐 PF 사태도 그렇고 건설사들 부실한 것도 그렇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의 접근법보다는 사실 중국은 더 복잡한 문제지만 네. 가계 수요 쪽이 올해 들어서 중국의 경우도 한 금리를 낮춘 지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라는 중국의 키데이터가 사실상 수요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네. 이 데이터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이나 혹은 부동산 부양을 바라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4년 전부터 시작했던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시작점이고 중국을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보다 좀 특징적인 거는 지방정부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지금 홍다나 벽개원 같은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이 삼각 구도에 대한 그 항상 좌충우돌이 있는 건데요. 4년 전부터 지금 생긴 벽개원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다악재인 건 맞는데 전후 관계는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어쨌건 공급자 규제 문제를 시작한 게 4년 전이었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3레드라인이나 부채 비율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서 사실상 목을 조여왔고 보시는 그림은 중국에 풀리는 대출이 100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는, 즉 조기 상황까지 그냥 해버리는 형태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공급자 쪽에 대한 부채 비율 관리나 디레버리징, 즉 제도권 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그걸 빼내는 과정이 한 4년 가까이 진행이 돼서 철저하게 규제한 상황에서 올해만큼은 이제 리오프닝도 했고 금리도 낮춰서 전반적으로 살리고 싶었으나 가계가 변심한 1년이 겹쳐지면서 네. 이 4년이 이제 끔찍한 결과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것부터 풀러야지만 중국이 부양이 될 거다라는 시작점에서 당연히 중국 정부는 공급 과잉을 이미 유도하고 있고 준공을 하다가만, 그러니까 착공을 했는데도 마무리가 안 된 공사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보면 결국에 공급자를 훨씬 더 풀어주는 개념보다는 준공을 위한 그 융자는 허용시켜 주되 끝까지 지분 다 지어라. 지분 지어라, 입주시켜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매물들의 물량이나 이런 거를 털려면 결국 주택 거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8월부터 중국 정부가 뭐 저희도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날리고 있지만 쓰는 정책들의 이제 핵심은 가계가 최대한 이제 너무 흘러버린 상황에서 이제라도 변심을 좀 다시 재변심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보여져서 포커싱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결국 연말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25%씩 나오는 주택 거래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주택 거래가 매매가 다시 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벽개원 같은 업체들이 당장 자력갱생은 올해 중엔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업계가 살아나려면 거래가 일단 저는 매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쪽에 대한 관리까지 구조적으로 푸는 거는 사실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너무 죽어가지고 경기가 다 박살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중국 그 지도부가 예상을 못했던 영역 가지고 진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풀어주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풀어져. 지금 사실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거기에 키가 됐던 게 벽개원 사건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띄워서 그동안 지난 그 2000년 WTO 체제 이후에 그 경제를 성장시켰던 주요 축인 주택과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제 확실히 없는 거 아닌가.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중국 경기가 제대로 보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내년에 준공이나 착공, 재개발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면 네. 3년 동안 이게 중국이 결국에는 스트레이트로 계속 직선형으로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단형으로 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지만 올해 재고 사이클이든 소비 사이클이 2년 동안 조정을 겪었고 내년에 주택 거래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이 좀 된다면 즉 최근 20년 동안 없었던 2년 연속 감소세가 진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는 GDP에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L자로 횡보할 수 있다. 안정화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성장 모델로 생각을 하면 부동산을 대체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탈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원적인 얘기에서 좀 저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벨로퍼 몇 개 자빠지고 좀 넘어져야 이거 정리된다. 이미 너무 과잉이었기 때문에 과잉 좀 걷어내고 그래야 이제 수습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중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근본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구조 조정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그 다음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연결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은 아주 오랜 기간 말씀하셨듯이 4년 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구조 조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보여줬던 예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엑셀 밟았다가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본의 30년 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엑셀을 여기서 더 밟으면 우리도 일본같이 죽는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안 밟고 산업 어떤 활성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를 많이 느껴요. 실패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1년째 실패하고 있지만 뭐 부동산에서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기고 싶어하는 의도가 느껴지는데 그동안에 보면 네네네.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주도주가 무엇이냐 혹은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성장 산업, 뭐 실업률을 야기하더라도 제조업을 키우고 싶고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무기로서 부동산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대한민국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경제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고도화시켰다 이런 무도인데 당연히 이거는 아직 고용을 완충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제 접근은 기본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 리스크로 가냐 안 가냐를 8월 달에도 걱정했던 마당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수습이 될 거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질서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앞단에 의도된 통제된 뭐 구조조정의 일단 목적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이런 식의 이제 파산을 유도하더라도 수습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습에 일단 그 미시적인 얘기도 저희가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 거래란 데이터가 연착륙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그 주택 거래는 가계와 지방정부, 디벨로퍼라는 이 삼각 구도 중에서 지방정부는 이미 신불자에 가깝고 사실 디벨로퍼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부채 비율 관리 이런 거 안 풀면 사실은 일부 애들은 금치산자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가계는 제일 멀쩡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문제를 좀 지연시킨 경향이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4년 동안 의도했던 안 했던 가계가 부채를 안 일으켰거든요. 네. 특히 최근 2년은.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득이 들어간 거고 그 가계가 에너지원으로 작용했던 이 삼각 구도에서 가계가 2년째 무너진 것들을 보정하는 과정이라서 저는 이게 그냥 연착륙의 의미고 얘가 어차피 주도해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성장률을 많이 훼손시켰던 부분만 이제 네. 만회를 좀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조금 바라볼 때 중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좀 다른 네.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깎아먹지만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낫다 이 네.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사이드 얘기로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벽개원이었을까? 헝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완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네. 어떤 그 미쟁이의 신화를 일으킨 미장이 벽을 칠하는 이 미장이의 신화를 일으킨 분이 휘둘리자 민심이 요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왜 다른 거 있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잘 안 움직이다 벽개원 사태 딱 그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 또는 부동산에 대한 그 완화책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벽개원 문제가 터져서 부양책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여드린 다시 좀 그림 피디님 띄워주시면은 네.
올해 들어서 가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다고 생각하고요. 네.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밸런스를 지금 못 맞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지금 집권상기죠. 이제 집권상기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 제가 느낄 때 제가 이거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수뇌부는 공급 정책 이런 건 되게 잘해왔지만 아무래도 계획경제다 보니 혹은 지금 인사들이 그런 인사가 없어서일 수는 있는데 수요 정책을 지금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 수요 촉진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금리를 낮춰놔도 뭔가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쓰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네. 부동산 정책을 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도 중국을 투자하는 중국 투자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동산 때문에 지금 그 얻어맞은 것도 있지만 저 개인들이 저렇게 대출을 갚고 또 반대편에는 저축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은 좋아요. 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가계가 무너져서 경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가계는 겁을 먹고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보다도 작년도 인터넷 기업들 때린 게 치명타를 날렸다. 그리고 그걸 빨리 회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로 도망가고 홍콩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싱가포르 집값이 두세 배씩 오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기득권들은 시진핑에 대한 거침없는 나쁜 얘기도 좀 하고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회복해 주려면 부동산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방을 좀 막아주는 것만 하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제권 안에 넣고 싶어하는 그 관료들의 생각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디디 출신 이후로, 엔트그룹 이후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그 얘기는 제가 또 기회 주시면은 조금 더 뭐 말 중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저는 사실 올해 실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 자료에도 최근 9월달 자료에도 중국 정부가 밸런스를 못 맞춘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벽경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유화라고 얘기하는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의도가 된 것도 있다 그런 거지만 제가 볼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놓고 보면 이 수요 관련 정책이나 중앙정부가 취하는 정책들은 사실 우왕좌왕한 경향이 꽤 크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정부나 기업들, 가게로 하여금 관망하게 하고 있고 관망하는 그 모습들 즉 손이 안 나가고 투자가 안 나가고 낮은 금리에도 뭔가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것들은 장기 금리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미국 CPI나 미국 금리는 잘 보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중국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3%까지 갈 줄 알았던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네? 올해 2.5%까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외국인 유출입과도 연동이 되고요. 결국에 경기가 안 좋았고 경기를 살릴지 몰랐고 경기 키였던 가계 소비가 그나마 올해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가계 소비도 관망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어떻게 보면 바텀업 접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매니저들이 유사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이 하나하나 개선되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오늘은 풀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큰 얘기들은 사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제가 또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국 애들이 지금 중국 정부 하고 있는 정책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네. 관련해서 지금 그림 조금 띄워주시면은 올해 들어서 대출이 안 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중국에서 지금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가 선이 올라가면 조기 상환이 늘어난 거고 내려가면 조기 상환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하자면 조기 상환이 늘어날수록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갚는 경향들까지도 생겼다는 거죠. 당연히 큰 틀에서 투기로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쓸 수 없어라는 게 너무 오래돼서 어떤 지도자의 어떤 역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대 심리가 꺾여서 아예 안 산다고 그러면 저희가 답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럼 올해 왜 갚았느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네. 중국 정부가 다행히도 왜 갚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는 7월부터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시는 그림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금리는 대략 5.4% 정도의 자기 지금 그 대출을 갚고 있고요. 신규 취급하시는 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모기지 금리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130에서 140bp를 낮췄는데요. 신규 취급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변동금리지만 네. 제가 은행의 주담대 그 계약서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현지에서 평가하는 거는 실제로는 가상금리가 고정이 돼 있어서 신규 취급하시는 사람하고
지금 하는 분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갚는 이유를 내막을 잘 보면 실제로 부동산이 이제는 안 되겠다가 또 있지만 네. 큰 틀에서 자기가 지금 월 상하는 분들 입장에서 즉 18, 19, 20, 21년 그 거의 한 4년 동안 신나게 대출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때 일으킨 분들의 금리는 사실상 고정이 돼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전혀 못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근에 취하고 있는 조치는 정말 은행이 학을 띄고 싫어하는 일인데 대환대출? 네, 대환대출 해주라는 거죠. 예. 재계약을 하던 대환 플랫폼을 만들던 가상금리 까주라는 겁니다. 네. 근데 권고라고 했는데 사실 은행이 중국에서 권고라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래서 한 달을 베베 꼬다가 한 달 이제 8월 20 하순부터 19개 은행, 국유은행부터 총대를 메고 예대 마진 지금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금리를 까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깔지는 9월 25일부터 대한 플랫폼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조기 상환을 하면서 발생한 일들을 보시면 소비도 상당히 억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리가 5%대가 넘는데 신규 취급할 방법 당연히 없고요. 대환이 안 되면 결국에 월상한 DSR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싼 금리 갚고 싶어지겠죠. 예. 최근에 중국도 MMF나 CMA 같은 예금 금리가 형편없이 낮아지면서 차라리 소비 줄여서 영끌하고 현금 모아서 MMF에 돈 빼서 이 돈으로 해서 갚았던 현상이 아까 보여드린 조기상환 비율 지수 같은 게 올라간 요인이라서 소비도 억제했고 부동산 경기 하등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아쉽게도 10월이나 되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예. 금리를 까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까주는 폭은 현지에서는 한 40에서 50bp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거를 저희가 역산해서 보면 소비 영향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대략 2천억 위안 정도 얘기인데 대략 어느 정도냐면 소매 판매 한 4%까지 증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월상환금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 주택 거래에도 진작이 되는지 지금 시장에서 일단 지켜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표는 당연히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검증 후 손이 나갈 거고요. 두 번째 취하고 있는 조치는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중국에서 지금 금리를 낮췄는데도 왜 주택 거래가 안 느냐? 주택 거래가 일으킬 수 있는 그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이기도 해야 되고요.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런방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정책은 네. 과거 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면은 대출을 네, 해주고 그래서 이제 네. 대출 기록을 없애고 생애 첫 주택자한테만 금리 인하 혜택과 LTV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생애 첫 주택으로 다 간주하겠다는 간주하겠다는 정책을 거잖아요. 30개 도시가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것도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주택 거래 느는지를 보는 게 지금 기다리는 중인 거죠. 그 네. 일선 도시에서 지금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한 달 동안에 거래됐던 게 지금 주말에 한 건에 하루 이틀 만에 다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네. 진짜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쉽게도 신규 주택보다는 중고 주택, 기존 주택이라고 하죠. 네. 기존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중국 정부 부양하는 방법은 기존 주택 금리 까주는 거 하나랑 방금 네. 말씀드린 이제 자격 여건을 확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람과 무주택자인데 대출 기록이 없는 사람, 생애 첫 주택인 사람은 얼마나 크겠어 하시겠지만 LTV가 거의 30% 차이가 나고 금리도 거의 100bp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구매 제한 완화하는 거랑 할인 분양하는 것도 지금 트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10월에 제가 중국을 탐방을 할 건데 네, 그러세요? 중국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가 작년부터 가격 빠지는 게 무서우니까 다급해서 할인 분양도 막아놨고요. 위아래를 지금 다 막아놓고 그 위아래 다 막은 상태 안에서 실수요도 안 나오니까 그 실수요를 지금 살리는 정책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큰 틀에서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위아래를 다 열어버리면 즉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공시하는 것도 막았었는데 그것도 풀어주고 할인 분양하는 것도 풀어주거나 전매 제한까지 지금 푸는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부양일지 네. 크게 보면 매물 폭탄이 한 번 더 소화된 다음에 진정한 가격 조정 이후에 빅베스를 하고 올라갈지는 뭐 저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고 보지만 단기 6개월을 보면 지금 실수요 촉진은 저는 좀 일부 먹힐 걸로 보는데 네. 1년 후나 좀 길게 봤을 때는 지역별로는 매물 폭탄이 있는 지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푸는지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단기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성수기는 이제 새학기가 3월이 아니고 9월이다 보니까 9월, 10월이 보통 이사철이고 대목입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는 이제 9월, 10월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25%인 주택 거래가 연말 안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낙폭만 좀 줄더라도 이제 시장에서의 포커싱은 이제 신용 위험보다는 이제 경기 쪽으로 조금 넘어갈 것 같다는 게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갖고 있는 기대치고요. 사실은 요거 가지고 소비나 주택 거래 진작 효과가 나는 거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현지 애널들도 지금 보고는 있어서 네. 일단 9월, 10월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각도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원활하게 푼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가계 자산의 70%인 부동산을 정말 띄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이게 결국에 소비에 별로 연결이 안 될 거라는 그런 회의로는 저는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뭐 가처분 소득이나 전반적인 지표는 비관론 대비해서는 좀 과할 정도로 좀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화 소비나 기본적인 소비는 올해 상반기가 너무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비가 일부 회복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CPI는 조금 올라와서 그래 플러스 전환했고, 근데 그 뒤 이면에 보면은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한 것 같고,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중국 인민들이 저축을 깰 거냐 말 거냐, 깰 수 있게 만들어줘야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안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거는 뭐 집값이 떨어진 게 좀 부양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그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딱 마지막 통계가 21%가 넘는 청년 실업률까지 듣고 통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도 안 뚫리니까 그 심리가 이렇게 딱 풀어지지 않고 저축률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고용 상황들은 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중국 정부 미션이 이제 뭐 늦었지만 7, 8월부터 하고 있는 게 가계 변심 돌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말 그대로 쟁여진 예금이 소비로 전환될 거냐, 아니면 실업이 좋아져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소득이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일단 8월 이후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받았던 빅테크들이 이제 대졸 취업자나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월에 중국 갔을 때 현지 애널이나 매니저를 만났을 때 느낀 거는, 개별 기업들 채용 소식을 듣지 못하면 소비가 아주 세게 회복을 못하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채용 소식은 일단 8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예.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늦어졌지만 저희가 소비를 그래도 완만하게 회복을 보는 거는 일단 역자산 효과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주택가격 하락세가 일단 진정된다는 저희가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고, 예. 최근에 이 관심은 없으시지만 중국 증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름대로 중국 정부가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너무 버블 파티라는 생각에 자기네들은 너무 담백하게 간 거거든요. 네. 제가 5월에 중국 갔을 때도 왜 이렇게 부양책 안 해요?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상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통하고 뭐 기업을 임금의 소득을 통해서 버블 없는 어떤 부양을 하고자 한다는 건데 좀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증시를 조금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증시를 띄우려고 하고는 있어요. 지금 뭐 증시가 안 오르니까 당연히 관심 없으시겠지만 8월부터 IPO 제한하고 있고 대주주 매각 네. 제한하고 있고 증자 제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2분기 정도가 이제 올해 중국 기업이익의 이제 하단이고요. 3분기에 이제 실적들 나오는 상황에서 공급이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취지는 가계 쪽에 이 주택 가격으로 생긴 역자산 효과, 즉 자산 효과를 전혀 못 들였던 소비 주력층 3, 40, 50대에게 나름대로 증시를 좀 부양을 해보겠다는 취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좀 그림 띄워놓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각도인이 만났을 때 그 한 달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너무 좋고 중국에서 직구하는 물건들 너무 싸서 네. 거기에 공산품 가행이 결국에 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몇 개 안 되는 중국 쪽의 호감인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저는 중국 소비를 조금 낙관하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히 플렉스하고 자산 효과를 일으켜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공산품이 가격을 후려쳐서 빠진 것들이 저희가 이미 올해 거의 1년 넘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 가격이 싸지면 자기 소득이나 임금이 지금 더 안 나빠지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구매 의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도, 사실은 중국이 지금 주택 가격 그 PPI하고 중국의 코어 CPI가 지금 2개월 연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오르는 게 당연히 V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시작이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이제 끝자락, 즉
끔찍한 재고 조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그 어닝 손해보는 거를 다 떠안은 상태고 그 실적 부진은 사실 주식시장에 반영한 거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공산품 과잉이 있었던 쪽이 먼저 이제 가격 인하를 했고 그 인하한 것들에 대한 소비 조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뷰는 연말까지 중국의 재화 소비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미뤘던 스마트폰이든 구매를 미뤘던 내구재 쪽이든 화장품이든 좀 소프트 소비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소비재는 좀 볼만하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뛰어져서 버블이 끼고 이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역자산 효과가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실업률 얘기하셨지만 저는 청년 실업률은 어차피 나쁘고 당분간 계속 나쁠 것 같고요. 그건 상징성이 큰 거고 실제 소비가 느냐 안 느냐 특히 우리가 기다리는 재화 소비가 늘 거냐는 이제 주력 세대들이 중요한데 주력 세대들의 그 어떤 트라우마나 그 방역으로 인한 어떤 지연됐던 것들은 저는 좀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네. 주력 소비 계층이 30, 40대인가요? 30, 50대죠. 네. 뭐 결국에는 가장 예금을 많이 하고 네네. 그 지적하신 데 정확합니다. 예금이 많이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연초부터 제시했었고 근데 지금 예금 내려오는 부분은 사실은 빠르지 않습니다. 이 불안감이나 뭐 전반적인 어떤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위중관계나 여러 가지에서 타격받았던 것들은 사실은 내년까지 검증을 좀 해야겠지만 이게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도자 어떤 정치 문제인지 네. 미중관계인지 뭐 다 봐야겠습니다만 올해만큼은 분명히 상반기에 소매 판매가 전월비로 역성장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는 이제 바닥 확인이 어디냐를 봤을 때는 7, 8월 정도 바닥으로 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루트로 봤을 때는 재화 소비가 상반기 한 2%대에서 하반기 이제 3, 4%대로 좀 반등하는 징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네. 이제 좀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 진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관심이 있고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화웨이의 메이트 60이 진짜 잘 팔릴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냐고 과연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은 있는데 공급을 못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수요 폭발하고 있는 게 현지 소식을 계속 누구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중국 소식을 접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요가 그 진성은 맞는 거죠. 수요는 맞고요. 예.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출하를 받쳐줄 수 있을까, 예. 공급을 받쳐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적게 푸니까 인기가 더 많은 게 더 쏠리는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계속 이런 식의 퀄리티와 가성비로 사실 가성비 없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 언론은 당연히 계속 띄우고 있죠. 네. 뭐 굉장히 그 폭발적인 인기고 젊은 층의 어떤 얘기들도 관영 언론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계속 지연됐던 소비는 사실 하반기 앞두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좀 회복 조짐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발 좀 회복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틀렸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를 미뤄왔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8, 9월에 이제 채용이나 고용 관련돼서 3, 4, 50대 그러니까 조금 소위 말해 좀 기득권 쪽에서 보는 이쪽의 어떤 소비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할 때가 됐다는 쪽이 결국에 자동차나 내구재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굉장히 가전화양 비슷하게 뭐 상하이신가도 보니까는 뭐 전기차는 뭐 10,000위안씩 보조금 주고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그 4조 위안 할 때 경험했던 가전화양, 기차양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올해 저희는 그냥 소비 부양책 포기했습니다. 어. 네,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이 현명해서 가격을 후려쳤고 그 가격 후려친 것들이 아까 어닝 하락에도 반영이 됐고요. 네. 결국에 가격 후려쳤기 때문에 지연됐던 소비가 최근에 이제 줄였던 중국 소비와 만나면서 자생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을 올 때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나름대로 자꾸 중국을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중국을 제대로 모르는구나라고 많이 느끼는데 이번 메이트 60도 그렇습니다만 젊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의 애국주의는 진짜 리얼리티잖아요. 진짜 실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시진핑이 뭐 일당 독재로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막 이제 젊은 층이 흔들린다 이런 뉴스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 5월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80년대 중반 이후에 애국주의는 아주 철옹성같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5월이 최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밑에 네. 기업하는 친구, 기업 담당하는 중국 기업 친구가 지금 9월에 중국 가 있고요. 네. 갔다 오면 또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내 외자 브랜드가 사실 진출한 지 꽤 됐고 뭐 몰지 않더라도 그 애국주의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유난을 떠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자 브랜드들이 뭐 불합리한 경쟁을 한 브랜드도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화 소비는 이미 상당 부분 외자 기업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자국 브랜드가 올라올 때가 됐죠. 네. 상당 부분.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의류 브랜드 중에 리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중국에 대학 다닐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네.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가 좋아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트렌드하고 변화가 만난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하웨이도 그렇고 국산화에 대한 단단한 심리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특정항에서 다 그렇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 화웨이 같은 경우도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물량이 부족하고 희소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반도체나 이 업계가 상당히 몰린 상황에서 상당히 그 힘을 좀 받는 정도의 어떤 것들이 좀 크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 좀 수요가 신제품 많이 나올 때 시즌이 오면서 맞물렸다고 보는 거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대체할 정도로 위협을 하거나 심지어 그게 공급이 되거나까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탑다운 입장에서 보면 좀 아직은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 정말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시겠죠? 오늘 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 예, 애플 아이폰과 네. 애플 시리즈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꺾일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메이트 60이 나오면서 일부러 맞불을 붙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일부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애국주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폰보다 우리 게 더 좋아. 응? 비보, 오포 이런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가파른 성장세가 꺾일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있죠. 그 미국 투자자들은 저는 이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 뭐 답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좀 우리나라도 애플이랑 부품사들도 있으니까요. 답은 네. 없겠지만 좀 편하게 한번 일단 얘기해 뭐 주시면. 제가 아는 영역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를 처음 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네. 국유기업하고 정부 쪽에서 쓰지 말라고 한 게 네.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공식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외교부 대변인이 질문에 이제 답을 했죠. 8일 날인가는 좀 피했고 오늘은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킨 적 없고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는 부정했고요. 예. 다만 단선 달았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다. 그래서 아. 일부 보안 문제가 예민한 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그 정도면 느낌이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느 정도의 복선인데 지금 입장이 뭐 사실 불매운동 같은 걸 대놓고 안 한 지는 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모르쇠고요. 네. 하지만 개별 쪽에서 할 수는 있다는 복선이라서 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최근에 이런 외국계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나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나름 맞춰서 한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건 애플이 계속 중간에 이제 볼모처럼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털어내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거의 뭐 일주일이죠. 이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진정하고 다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중국 내 성장성에 대한 예측은 제가 잘 보는 물가도 못 맞추고 이러는데 사실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 탑다운에서 반도체나 제가 보는 재고 사이클, 공산품 사이클, 특히 이런 내구재 쪽 소비 사이클은 충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둔화된 것들 주가 반영을 했고 제가 보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소비 사이클과 재고 사이클에서 볼 때 지금 보는 이런 하드웨어 쪽이나 테크 내구재 쪽 사이클은 소비재 쪽은 전체적으로 회복을 좀 일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